어머니가 그 어느 인간보다도 행복했을 때 과연 어떠했을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 4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소리 하나, 장면 하나 남지 않았다. 부부는 부유했고 브라이언 스톤 광장에서 살았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대단히 열성적이지는 않았다. 조지가 태어났고 다음으로 스텔라가 태어났다. 제럴드가 태어나려던 시점에 허버트 더거스가 죽었다. 그들은 보건 가족의 업튼성에 머물러 있었다. 허버트가 어머니에게 무화과를 따주려고 팔을 뻗었을 때 종기가 터져서 몇 시간 내에 죽고 말았다. 그 행복한 4년의 생활에 대해 내가 아는 사실은 이것뿐이다. 허버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면 어떤 광선이 어머니에게로 쏘아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극적 죽음을 맞은 잘생긴 남자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가 남긴 것은 개성이라기보다는 전설이었다. 젊음과 죽음이 후광을 드리웠기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 오늘 거리에서나 여기 내 작업실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얼굴은 보기 어렵다. 어머니는 자매라서 어머니의 감정을 일부 나눴을 메리 이모는 사랑스러운 빗줄기였어. 그런 남자는 만난 적이 없었지. 허버트 더거스가 미소를 지으면, 허버트 더거스가 방에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이모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람인 양, 그는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사람인 듯이 고개를 재빨리 가로젓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렇게 격정적인 몸짓으로 이모는 어머니가 느꼈을 감정을 흉내냈다. 다만 어머니의 감정이 더 깊고 강렬했으리라. 어머니에게 그는 완벽한 남자였음에 틀림없다. 용감하고 잘생겼으며 너그러워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아킬레스라는 테니스의 시구를 자연스럽게 인용할 수 있었으리라. 그는 다정하고 매력적이며 소박했고 더욱이 남편이자 자식들의 아버지였다. 그러므로 처녀 시절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청혼했던 기이하고 무례한 예술가나 지식인보다도 소박하고 다정하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이 남자를 자연히 좋아하고 사랑했다. 허버트는 사립학교 졸업생과 영국 신사의 완벽한 전형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를 선택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가 빠져든 좌절, 철저한 좌절에서 입증된다. 어머니의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은 사라졌다. 어머니는 그 어느 인간보다도 불행했다. 그렇게 각인된 몇 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저 표현만 남았을 뿐이다. 스텔라는 어머니가 오초드레이에 있는 그의 무덤 위에 엎드려 있곤 했다고 내게 말했다. 어머니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 말은 어머니의 슬픔을 드러낸 최고의 표현인 듯하다. 그 8년 동안 어머니가 아이들과 집안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고 간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방문하고도 남는 시간에 신앙심을 잃었다는 것은 한층 주목할 만한 주지의 사실이다.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보살폈던 아주 독실한 외할머니에게 이는 큰 상처로 남았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어머니에게 진정한 신념이었음에 틀림없다. 어머니가 홀로 독자적으로 생각하여 이른 결론이었다. 이것을 보면 어머니에게 소박함이나 열정, 낭만적 환상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어머니가 허버트와 아버지라는 상이한 두 남자를 선택하게 된 연유를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는 복합적인 면이 있었다. 아주 소박하고 직선적인 성격과 회의적이고 진지한 정신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결합된 성격 덕분에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 확고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소박함과 회의론이 혼합이 되면서 어머니의 성격은 예리해졌다. 어머니는 사교적이면서도
엄격했고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진지했고 극히 현실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뭔가 내면의 깊이가 있었다. 어떻든 이러한 분명한 사실은 마침내 홀로 남았을 때, 마침내 하이드파크 게이트에 홀로 남겨졌을 때 어머니가 자기 처지를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아버지의 글을 읽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글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 저자가 마음에 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이들이 잠든 후 상복으로 포트나이틀리 리뷰를 들고 하이드파크 게이트의 덩굴식물이 늘어진 응접실에 홀로 앉아서 무신론을 옹호하는 논리를 도출해 보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런 주제에서 레슬리 스티븐으로 생각이 이어질 것이다. 거리 위쪽에 살고 있는 수척하고 턱수염이 난 민니 세컬의 남편 말이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허버트 더거스와 정반대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흥미로웠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레슬리 스티븐의 집을 방문했는데 난로가에 함께 앉아있던 그 행복한 부부에게는 어린애가 있었고 다른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어머니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비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튿날 돌연 민니가 죽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어머니는 그 수척하고 수염이 난 호라비와 결혼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청혼하셨어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굽어진 층계를 내려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니는 조금 놀라고 충격을 받은 듯 짧게 웃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편지로 청혼했고 어머니는 거절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단념을 하고 어머니와 정찬을 함께 하면서 로라의 가정교사에 관한 조언을 구한 어느 날 밤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배웅하러 현관문으로 따라오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에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에는 연민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지성에 대한 경건한 찬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상이한 두 남자에 걸쳐 2번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8년의 고적한 시절에서 벗어나 15년을 더 살았고 4아이를 더 낳았고 1895년 5월 5일 이른 아침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조지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우리가 침실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내가 팔을 뻗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면서 내 옆을 스쳐 나아갔다. 제정신이 아니셨다. 조지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키스하게 했다. 막 돌아가신 참이었다. 1939년 5월 28일 조지가 우리 몸을 수건으로 감싸고 브랜디 한 방울을 넣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한 후에 어머니의 침실에 데리고 들어갔다. 촛불이 타고 있고 햇살이 스며들었던 것 같다. 어떻든 긴 거울과 양옆 서랍장, 세면대, 어머니가 누워있던 큰 침대가 기억난다. 나는 침대 옆으로 끌려가면서 흐느끼는 간호사를 보았고 웃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으며 위기의 순간에 종종 그렇듯이 난 아무 느낌도 없어 라고 속으로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얼굴에 키스했다. 얼굴은 아직 따뜻했다. 조금 전에 눈을 감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층 놀이방으로 올라갔다. 이튿날 저녁에 스텔라가 나를 침실로 데려가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게 했을 것이다. 전에는 어머니가 모로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베개 한가운데 똑바로 누워 계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헤아릴 수 없이 아득히 멀고 움푹 꺼지고 엄격해 보였다. 어머니에게 입술을 대자 차가운 쇠조각에 키스하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쇠조각을 만질 때마다 그 느낌이 되살아난다. 쇠처럼 차고 거친 어머니의 얼굴의 감촉이. 나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그러자 스텔라는 어머니의 뺨을 어루만지고 잠옷의 단추 하나를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걸 늘 좋아하셨지. 스텔라가 말했다. 나중에 스텔라는 놀이방에 올라와서 내게 말했다. 날 용서해줘. 너가 겁먹은 걸 봤어. 흠칫 놀란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나에게 충격을 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스텔라가 말했을 때 나는 울면서 엄마를 볼 때 엄마와 함께 앉아있는 남자가 보여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섬뜩한 듯이 스텔라는 나를 쳐다봤다. 내가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가? 아니면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 잘 모르겠다.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가 컸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날 용서해줘 라는 스텔라의 말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침대 가에 몸을 숙이고 앉아있는 남자가 보인 듯 했던 것은 분명 사실이다. 어머니가 홀로 계시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스텔라가 잠시 후에 말했다. 물론 장례식을 치르기 전 사나흘간은 멜로드라마나 연극 같은 비현실적인 분위기에 눌렸기 때문에 어떤 환각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외부의 빛을 차단한 채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방문은 닫혔고 사람들은 살금살금 들락거렸다. 조문객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우리는 응접실의 아버지 의자 주위에 앉아 흐느꼈다. 현관에서 지독한 꽃향기가 풍겼다. 현관 탁자에 꽃들이 쌓였다. 지금도 그 냄새는 놀랍도록 강렬했던 그날들을 상기시킨다.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한 가지 있다. 클리프턴에 있는 토비에게 전보를 보냈으므로 그가 저녁에 패딩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누가 그를 맞으러 나갈지를 의논을 하며 조지와 스텔라가 현관에서 속삭였다. 스텔라가 조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깥바람을 쐬는 것이 그 애한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서 조지와 바네사와 함께 마차를 타고 토비를 맞으러 패딩턴에 갔다. 해질 무렵이라서 패딩턴 기차역 끝의 큰 유리돔이 눈부시게 빛났다. 노랗고 붉은 빛이 타올랐고 돔을 가로지르는 강철 대들보가 무늬를 이루었다. 이 장엄하게 타오르는 석양빛을 황홀하게 바라보며 나는 플랫폼을 걸어갔다.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역에 들어왔다. 그 광경은 깊은 인상을 주며 상상력을 자극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붉게 타올랐다. 장엄하게 타오르는 빛과 커튼이 내려지고 장막이 드리워진 하이드파크 게이트의 방들은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내 감각의 베일을 벗기고 갑자기 촉발해서 강렬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늘 속에서 잠자던 것에 불타는 유리가 쥐어진 듯이. 물론 이처럼 감각이 예리해지는 일은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놀라운 경험이었다. 조금도 애쓰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다른 예를 들면 당시 캥싱턴 가든에 갔던 기억이 있다. 더운 봄날 저녁이었고 바네사와 나는 플라워워크 뒤편의 긴 풀숲에 누웠다. 나는 가져간 골든 트레저리를 펼쳐서 어떤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당장 그 시를 이해했다. 그 시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는 것 같았다. 투명해진 단어들은 더 이상 단어가 아니었고 너무 강렬해진 나머지 그 단어들을 체험하는 것 같았다. 그 단어들이 이미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밝혀주는 것 같아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느낌을 설명해 보려고 했다. 이 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어설프게 말했다. 바네사는 잊었을 것이다. 내가 그 뜨거운 풀밭에서 느꼈던 기이한 느낌, 시가 현실화된다는 느낌을 누구도 그 말에서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 그 느낌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 감각은 내가 글을 쓸 때 이따금 느끼는 것과 일치한다. 펜은 향기를 띈다.